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블리자드사에 취직을 하셔서, 사실 옛날 취직하셨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이 컴퓨터랑 하잖아요. 컴퓨터도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스타크래프트 1, 2는 잘 모르고 1 인공지능 개발하셔야 돼요. 빌드부터 생각해야 되지. 처음에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네. 각 시간대별로 그냥 정해진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짜는 거. 그게 맞겠죠. 뭐 드론 4개 뽑고, 예. 드론 4개는 사드론인데 아무튼 뭐 하고 얼마 되면 뭐 짓고 예. 규칙을 적어 놓는 거죠. 예. 돌아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계가 게임을 하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인 거죠. 예.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죠. 뭐 그래도 코딩, 그러니까 그런 로직 면에서는 좀 딸리지만 그래도 기계의 어떤 특성으로 최대한 이익을 뽑을 수 있는 게 이제 고스트의 락다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고스트 락다운을 많이 쓰는 거죠. 그 코딩이 돼 있겠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게 AI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어떤 엑스퍼트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엑스퍼트 시스템 이용한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AI 만든 거죠. 자, 스타크래프트 너무 어렵네요. 벽돌 깨기로 합시다. 이제 벽돌 깨기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응되는 거는 뭐 벽돌 깨기 굉장히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플레이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제가 해도 되는데, 그 공이 입사각 반사각으로 올 테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이렇게 짜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벽돌 깨기란 인공지능을 룰 베이스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게 1번 방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슈퍼바이즈 러닝을 쓰셔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잘하는 사람 플레이를 수집해서 그걸 학습을 시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학습시킨다는 게, 잘하는 사람의 플레이 영상을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그래서요? CNN 같은 걸 사용해서. 좋습니다. CNN 입력은 뭐죠? 입력은 그 한 영상의 한 장면. 출력은? 출력은 이제 그 이동하는 밑에 바가 이동하는 그런 컨트롤. 컨트롤. 사용된 컨트롤. 조금 더 얘기하면 CNN으로는 좀 부족한 게, 왜냐하면 공이 한 장만 봐도 공이 올라오는지 내려오는지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장을 넣는 CNN을 써야 되겠죠. 뭐 RNN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거죠. 다른 사람이 이 화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말하면 요 상황 한번 3-4장 그런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그걸 따라하도록 슈퍼바이즈 러닝을 쓰는 거죠. 머신러닝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법, 그러니까 실용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죠. 문제가 뭐죠? 문제가 그 사람을 넘을 수 한계가 좀 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돈도 많이 좋네요. 그렇죠.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다른 게임에 대해서 하려면 새로 또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게임마다 다 그걸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비싼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개냐 고양이냐로 구별하는 거라면 사람이 완벽하잖아요. 뭐 사실 못 넘어도 똑같으면 되잖아요. 이게 상관이 없는데, 바둑이다. 이세돌 구단한테서 그걸 다, 이세돌 구단이 뭐 이제 하루에 100개씩 뛰셔가지고 불가능하겠네요. 아무튼 데이터를 모았다 쳐도, 데이터 진짜 많이 모았다 치더라도 만들고 나면 이세돌보다 못하는 버전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 경우에 쓰는 기법이 뭐죠? 슈퍼 휴먼 퍼포먼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사람 능가하는 퍼포먼스. 리인포스먼트. 강화학습. 대강령에서 어떻게 강화학습으로 지금 강화학습으로 그 벽돌 깨기를 하셔야 돼요. 벽돌 깨기 AI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시나리오가 아까 슈퍼바이즈 러닝 시나리오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시나리오 어떻게 하시면 되죠? 리인포스먼트는 게임을 시키는데 점수를 보상으로 해서 이제 여러 번 시켜서 가장 점수가 높았을 때 시나리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룰을 하수시키는 거. 설계해 주는 점수와 가끔 룰레트 구조는 아까랑 똑같이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랜덤 넘버로 초기화해서 해놓더라도 게임을 지금 하겠죠. 그죠? 화면이 들어가면 뭐 커트를 하잖아요. 게임 잔뜩 시켜요. 어떤 애는 운이 좋아서겠죠. 한 2초 정도 살아남았어요. 어떤 대부분 1초 정도에서 죽고. 그럼 2초가 이번에는 파지티브 샘플이 되는 거죠. 따라해야 되는. 1초에 죽은 애들은 하지 말아야 될 트레이닝을 해요. 이번에는 물려고 트레이닝하는 게 맞지만 아주 간단하진 않아. 왜냐하면 랜덤한 요소도 줘야 되고. 플레이할 때 랜덤한 요소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진 않은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했더니 이번에 한 4초 살아남는 애들이 남는 거예요. 그럼 걔는 포지티브 샘플이 되는 거고 따라해야 되는 아닌 애들은 따라하지 말아야 돼. 또 하는 거죠. 이번엔 8초, 16초. 여기서는 지금 4초 살아남았다가 리워드인 거죠. 살아남은 시간이 리워드인 거고 바둑 같은 경우는 이겼냐 졌냐가 리워드겠죠. 리워드를 갖고서 리워드가 큰 애들은 좀 더 하도록 리워드 작은 애들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면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거죠. 사실 100%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다 트레이닝 하는 거죠. 또 사실 또 멀리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배운 거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00%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해요. 그게 슈퍼바이즈든 언슈퍼바이즈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좀 얘기가 다른데 그게 이제 미분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거지 근본적으로 그레디언트 갖고 뭘 하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미분 불가능하면 쓰는 방법들이 있어서 얘기가 좀 복잡해지겠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내가 웨이트 업데이트 한다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근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할 때 맨 처음에 내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좀 그거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스크래치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파고 첫 번째 이세돌 버전일 때는 우선 유럽의 그 유단자들이 한 그 사이트, 유단자들의 플레이가 이렇게 있는 뭐 온라인 사이트가 있나 유단자들이 대결하는 거기엔 유단자들의 플레이가 잔뜩 있었던 거죠. 그거를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을 써가지고 알파고 아주 기본 버전을 학습하고 그 버전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해서 똑똑한 버전을 만든 게 이세돌과의 대결 버전인 거죠. 그 기보만 갖고 학습한 것도 아마 몇 단 수준 된다고 들었어요. 이세돌한테 꽤 안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 상대로는 뭐 충분한 거죠. 충분하게 넘치죠. 아무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1년이나 2년 전 있다 알파고 제로라고 세상에 전혀 기보 없이 학습한 버전이 나온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알파고 리라고 하죠. 리세돌하고 대결했으니까 알파고 2. 그거는 우선은 이제 기보들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비리비리 알파고를 만들고 걔네들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성능을 높여서 슈퍼휴먼을 만든 건데 슈퍼휴먼 퍼포먼스를 만든 건데 기보 없이 학습할 수도 있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잖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복잡해요. 예.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게 이제 기브 없이 합숙한 거죠. 기브 없이 학습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 알파고가 이렇게 깊이 생각에 잠겨서 무슨 축 이런 걸 이런 게 아니라 그 트레이닝한 과정은 이런 거죠. 굉장히 바보스러운 애가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거보다 복잡하지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인간스러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깊은 생각에 잠겨서 뭘 규칙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어도 지금 수준의 AI는 인간이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뭔가 순간적으로 그 배우 순간 띄워놓고 이런 거죠. 근데 인간보다 대단한 점은 그 어떤 계산량, 반복하는 횟수.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뭐죠?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그래서 스타크래프트에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이거를 이제 딥마인드에서 많이 하죠. 지금은 사람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사실 신기해서 이제 읽는데. 조작? 예? 조작? 조작?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알파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댓글로 다는 거. 내가 이깁니다. 그런가요? 댓글들 안 보셨군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기술이 뭐 고스트 락다운 쓰면 안 된다. 락다운 쓰지 마. 너도 마우스 잡고 해라.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댓글에 대해서 평을 한번 해보시죠. 마우스를 잡고 하라고. 그러니까 마우스 안 쓰고 고스트 락다운 걸면 반칙이다. 뭐 이게 지금 문제에 대한 이해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자, 우선 봅시다. 고스트 락다운을 갖고서 제가 그걸 하드 코딩하는 플레이어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은 맞죠. 뭐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을 쓴 거죠. 뭐 그렇게 했어요.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딥마인드에서 개발하려는 건 뭐예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써서 스타크래프트 하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무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써서 했는데 자기한테 고스트 락다운이 유리한 전략이라는 걸 발견하면 그럼 쓰게 돼. 굉장한 거죠, 이거. 굉장히 이 게임에 대해서 자기가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그러니까 마우스 쓰고 안 쓰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전혀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써서 이 게임을 하다가 자기한테는 이게 유리한 작전이라는 걸 찾아서 하면 그거는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 게임을 하면서 찾아낸 어떤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뭐 손이 빠른 사람이 써야 될 작전이 있을 거고 그 있는지 모르게 눈이 빠른 사람이 쓰는 작전. 이게 이런 것들인데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낸 거니까 대단한 거죠. 만약에 강화학습으로 고스트 락다운까지 귀결되는 걸 찾았다면 굉장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거죠. 이 사람들 그걸 보면서 반칙이다. 이건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전문가 아니거나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 말은 이 판에서의 어떤 컨트리뷰션과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지금 이해 못하는 코멘트인 거죠. 평은. 만약에 그럼 그거로 이제 수렴해서 갔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경이로운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아니가 뭐 이제 벽돌 깨기를 하더라도 이 사실은 이제 슈퍼바이즈도 가능할 수 있고 엑스퍼트 시스템도 가능할 수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가능한데 이 벽돌 깨기 아타리 이 게임에 대한 논문을 보시면 같은 알고리즘을 이 수백 개의 게임에 적용한 비교가 나오죠. 근데 그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진짜 대단한 점이죠. 슈퍼바이즈 러닝은 각계 격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꽤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수백 개의 게임에 적용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게임은 사람보다 진짜 잘하고 어떤 게임은 사람보다 엄청 못해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오늘 내가 게임한 걸 그런 알고리즘 개발하면 정말 다양한 걸 쫙 적용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도 뭔가 컴퓨터가 깊은 생각에 잠겨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자, 비지도 학습이 이제 이해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어떤 게 비지도 학습의 이해가 좋은 예일까요? 이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클러스터링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꼭 딥러닝으로 갈 수는 없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그건 맞아요. 요 예에선 맞는데 일반적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딥러닝 분류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냥 머신러닝 기법. 중요하고. 예. 자, 클러스터링 어떤 거죠? 분류라고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연상돼서 좋은 건 같지는 않고 카테고리. 우리말로 군집하란 표현 많이 쓰죠. 군집하.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라는 예. 쪽으로 좀 강한 거고 클러스터링, 군집하. 묶는 거죠. 예. 자,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 일을 하시는데 고객들 클러스터링 해야 돼요. 정답이 뭐죠? 어떻게 묶으시겠어요? 남성별 나이대로 수 있고 성별로 저 어떤 분은 자 지금 게스트 A 분은 남자 여자로 묶어 오셨어요. 게스트 B 분은 나이 나이로 묶으셔서 10대, 20대 누가 맞는 거죠? 누가 상품에 따라 다르지. 다 맞는 거죠, 그렇죠? 상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나름의 정당한 클러스터링이죠. 이 클러스터링은 틀리고 저 클러스터링은 맞다 이런 게 없죠. 단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좀 더 맞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립스틱이다 그러면. 그렇지만 얘가 맞는 클러스터링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심슨 캐릭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심슨 캐릭터를 남자 여자로 분류해도 분류한 거고 스쿨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 사람 분류한 거고 심슨 가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류. 클러스터링 그냥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발견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쓸지는 이제 한 단계 더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러닝 뭐가 있죠? 제너레이티브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 러닝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죠? 이제 입력을 준 거랑 비슷한 무언가를 생성하는. 뭐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확률 디스트리뷰션 예측하는 거죠. 확률 과목과 연관시켜 보시면 입력의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샘플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니까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와 입력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낸다가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아닌 거죠. 입력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알아낸 제너러티브 모델. 또 디멘전 리덕션,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게 있겠죠. 이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뭐 공장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럴 때는 이제 센서에 그것도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공정에는 워낙 그 시스템 셧다운되면 대가가 크니까 예. 엄청난 데이터들 쏟아지는 걸 알고 있어요. 분석이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차원부터 줄여놓고 분석을 시작하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차원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서 뭘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데이터는 적은데 차원은 너무 높은 경우 디멘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디멘전을 줄이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쓸만한 방법이. 난 데이터만 잔뜩 있고 이거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른다. 근데 데이터 디멘전 좀 줄이고 싶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무난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질문이 이상한데 질문이 사실 웰 디파인 된 질문 아닙니다. 요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예시였던 거고 뭐 그림 보셨죠? 뭐 얼굴도 만들어지는 거고 요게 이제 피처 디멘전 리덕션의 예인데요. 제가 이게 뭐든 간에 이렇게 적은 숫자로 줄였다가 다시 키워서 이게 똑같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할 만한 디멘전 리덕션 기법이 이런 거죠. 내가 이게 들어가서 잠깐 한 숫자 3개로 줄였다가
다시 그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숫자 3개에 요거에 어떤 정보의 엑기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디맨드 리덕션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죠. 그리고 요것만 쓸 거죠. 그러니까 인코더 맞는데 오토가 뭐예요? 오토. 자동이란 뜻도 있지만 다시 오토가 자동이란 뜻도 있지만 자율적인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나온다란 뜻인 거예요. 여기서는 오토 인코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나오는 거죠. 단 중간에 병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병목에는 이거의 정보가 다는 아니지만 압축돼서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차원을 줄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뒷부분 버리고 요거 갖고서 쓰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리인포스먼트 러닝 얘기했었죠. 뭐 요게 이제 슈퍼바이즈 세팅이지. 요게 들어가면 요걸 해라. 이제 조이스틱 누른 버튼인 거죠. 아니 그냥 요거만 보고 해라. 벽돌 깨기 같은 경우는 뭐 점수 나오긴 하는데 뭐 살아남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자,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딥러닝 얼마나 인기 있는지 말씀드렸고, 뭐 음성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특징이 있다. 하드웨어 얘기도 했고, 이게 이제 하이어라키를 갖고서 뭐 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뇌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근데 내가 시킨 건 아니고 그냥 난 뉴럴네트워크 많이 쌓았을 뿐이다. 입출력만 줬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인 거죠. 데이터 넣으면 잘 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인다. 자, 다층 구조, 뭐 이거 얘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CNN 할 때 어떤 좀 보셨죠, 눈으로? 그 다음에 end-to-end. 난 입출력만 주는 거죠. 요건 사실 좀 더 앞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더 이해가 깊어져요. 예전 방법들은 워낙 시스템이 복잡하니까 A 부분 하는 휴리스틱 만들고 B 부분 하는 거 만들어서 A 부분의 결과를 받아서 B에서 하고 CNN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문제를 잘 조각내서. 엔투엔이 아니죠.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와라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와라만 해놓고 러닝을 하겠다고 하면 엔투엔 러닝인 거죠. 엔투엔 러닝의 장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막 조각을 내셔야 돼요. 도메인 날리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의미 있는 부분에 자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피처 설계부터 해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인 거예요. 도메인 날리지 엄청 많이 필요하죠. 엔투엔에는 그냥 입력과 출력만 있으면 주말 있으니까 잘 몰라도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와야 된다만 모으면 되는 거죠. 그게 엔투엔 러닝의 장점이죠. 엔투엔 러닝의 단점은 뭘까요? 그 내부를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할 수가 이건 사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interpretability, 읽기 좀 힘들어요.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 그러니까 interpretability랑 explainability랑은 비슷하게 쓰면서 좀 다른데, 그건 사실 여러분이 구글링 해보시면 되는 거. 기본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결과를 냈는데 왜 냈지? 이런 거죠. 설명. 너 왜 답 이걸 찍었어? 왜? 라는 거에 대답을 줄 수 있으면 그게 explainability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 내가 이 사람 암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 때 아무의 묵묵무답이에요. 어떡하죠? 엑스레이를 보고서 의사 선생님이 암이다 그랬을 때 왜요? 그러면 다 여기 어떻게 생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가 암 왜? 이거 뭐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사실 이거 복잡하겠죠. 그럼 방사선 치료하면 되나요? 위험한. 이게 사실 설명을 안 해주면 설사 에큐러시가 높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 두 개가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구글링 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하는 AI를 explainable AI라고 해요. explainable AI.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성능만 나왔을 때 일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얘기한 건 그런 거죠. 이제 지금 뭐 우리 CNN 얘기할 때 뭐 해보고 까보고 뭐 했던 게 이제 그거로 가기 위한 이제 단계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단계는 아니지만. 자, 엔투엔 러닝의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엔투엔이 아니고 중간에 5층짜리만 중간에 썼어요. 엔투엔이 아닌데. 그래도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엔투엔, 그러니까 익스플레이너블 하지 않은 건 똑같잖아요. 엔투엔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엔투엔의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얘기한 설명이 안 된다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이라거나 큰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점인 거죠. 엔투엔의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여러분, 면접 볼 때 여러분의 장점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더 칩시다. 예. 단점이 뭡니까? 라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무 열심히 일해 사생활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영화 보면 가끔 그런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그런 어떤 결정하는 면접관 위치에 올라서 그게 좋은 대답인지 나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그게 진실성이 있다면 좋은 대답인 거고, 진실성이 없는데, 제 생각에 면접관이 진실성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나쁜 대답이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게 제가 장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단점이기도 한 거죠. 제 장점은 뭐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단점은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서 뭔가 합리적인 거나 때로는 비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 긍정적으로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사실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 엔드투엔드 러닝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 없다. 그게 장점인가요? 바꿔 말하면 나한테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런 이거와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이것들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어요. 장점인가요? 단점.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 생각마다 다른데, 그리고 또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데, 저는 뭐 예전 봤을 때 이게 장단점을 쓰라는 시험 문제를 꼭 냈었는데 한 명도 못 봤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장점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 없다, 단점 도메인 날리지를 쓸 방법이 없다 라고 쓰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대답인 거죠. 그리고 질문자한테 뭐 이런 걸 묻고 그러세요 라는. 장점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 없다, 단점 도메인 날리지를 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모든 사람이 만족할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한 거죠. 면접 가셔서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 널리지를 쓸 방법이 없다라는 게 딥뉴럴 네트워크, 그게 사실 단점이죠.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메인 널리지 써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뭐 SVM 쓰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딥러닝을 쓰겠대요.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동전의 양면과 SVM 같은 경우를 어떤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SVM 같은 걸 써야 될 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취직하셨는데 이미지넷에 된 뭐 그런 일을 맡겠어요.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맡을 거라고요. 거기에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데이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딥러닝을 쓰겠습니다. GPU 2080 Ti 사주십시오. 이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은 거죠. 물론 상황이 또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고전적인 기법들과 딥러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쓰셔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상황에 맞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분산 표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제 언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스펙트로그램 같은 거죠. 네, 스펙트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문제점들 얘기했었죠. 뭐 딥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데이터 주니까 네가 해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엄청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굉장한 경험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리워드 펑션나 리인포스먼트 러닝 되게 매력적인데 그거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워드 펑션을 세팅하는 것 자체가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죠. 리워드 펑션 세팅해서 되는 거는 명확한 건 게임밖에 없어요. 아니 뭐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되는 거는 게임밖에 없어요. 근데 게임조차도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동작하기도 하는 거죠. 이거 뭐였죠? 이거 편법 점수를 모으라고 했더니 트랙은 안 돌고 이상한 버그 발견해서 그렇죠. 버그 발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한테 뭐 이렇게 리워드 펑션을 잘 줘가지고 뭐 했더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자기 나름은 리워드 펑션을 키우는 건데 그게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영화 잠깐 봤었죠. 제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사람 위하고 있는 거죠. 강제로 운동시키고 맛없는 거 주고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클러스터링 그림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유효한 클러스터링이고 이것도 유효하고 이것도 유효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인데요. 그냥 다 똑같은 색깔이셨다고 생각하면 돼,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2개 클래스, 4개 클래스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이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딥러닝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이름이 normalize, cut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키워드 정도 기억하셨다가 내가 데이터 클러스팅 해야 될 때 구글 해보시죠. normalized cut. 그럼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MLP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자, 뭐 뉴런 얘기 했었죠. 뉴런 얘기 했었고 굉장히 오래됐고 이거로 나누는 거고 XOR은 못 풀고 그렇죠? 이 연어 농어로 예를 했었죠. 예. 이 이제 사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직관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통조림 공장에 취직을 하신 거예요. 그 컨베이어 벨트 물고기 지나가는데 센서가 2종류밖에 없어요. 밝기랑 폭만 줬어요. 그거로 농어와 연어를 구별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신 거죠. 점을 찍으신 거죠. 그래서 디시전 바운드를 잡으셔가지고 구별하신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면 데이터를 모으신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셔서 디시전 바운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했었고요. 언론사의 설레발인지 통찰력인지 모를 골랑 400차원 입력을 받는 리니어 퍼셉트론을 만들고는 자기의 존재까지 자각할 수 있는 거에 인브리오가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기사였죠.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못 푼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MLP가 나온 거죠. 여러 개 친구 싸우면 된다. 근데 MLP 그래서 뭐 굉장히 했지만 이거를 매트릭스 꼴로 썼더니 매트릭스 곱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뉴런을 층으로 쌓는 거를 수학적 모델로 써보면 그냥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물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기준이긴 했는데 소프트 맥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이해하셨고 논리니어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논리니어랑 소프트 맥스 이해하시면 되는데 논리니어는 시그모이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하이퍼블 탄젠트 많이 쓰고 비슷하죠. 이거 아마 상수 빼면 이거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렐루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그냥 기본이 렐루다. 요걸 쓰는 거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한 상황이 됐는데 요거를 마이너하지만 꼭 써야 되고 써서 굉장한 이득을 본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RNN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유효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시그모이드는 0 또는 0 이상 1 이하잖아요. 뭐를 처리하기 좋냐면 내가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라는 걸 담당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출력으로 아주 좋아요. 0이면
곱하기 0을 하는 거고 1이면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출력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락은 신호의 흐름을 통과시켰다 안 했다 하는 역할을 하는 블락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유효할 때가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가 플러스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보를 어떤 범위 안에서 표현할 때 아마 이제 아래에 나올 때 정도 나올 겁니다. 아무튼 우선 렐루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는 모든 출력의 합시 1이고 그냥 이요 ABC가 들어가면 이건 거죠. 자, 뭘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확률 흉내낸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혹하게 점수를 안 줘요. 아주 가혹하게. 왜 안 주냐 하면 왜 이게 확률이에요? 합이 1이면 다 확률인가요? 합이 1이고 0 이상이면 확률인가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얘기는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저걸 확률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조건을 모르고 저걸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죠. 그냥 소프트맥스는 A, B, C 중에 누가 큰지 궁금할 때 쓰는 거예요. A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나와요? 출력이 100 100 가까이 나오겠죠. B가 굉장히 크면 0, C가 굉장히 크면 그러니까 하드맥스라는 말은 없죠. 하드맥스라면 정확히 말하면 하드 아그맥스죠. 그렇다면 가장 큰 애를 1 쓰고 100, 010, 001이 나올 건데 소프트 아그맥스라서 요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죠. 소프트 맥스인 거죠. 사실 아그가 들어가야 되는데 ARG가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름을 장명을 조금 잘못하신 거죠. 장명이 좀 잘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뭐 바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ABC 중에 누가 큰지를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래야 클래시피케이션이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드 아그맥스를 한 다음에 정답과 같은지 비교해 보면 애큐러시가 나오겠죠. 소프트 아그맥스를 한 다음에 정답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비교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미분 가능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미분 가능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목적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티피컬한 MLP 구조인 거죠. 이게 뭐 140차원이 들어가는 거고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유닛 통과시키고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면 숫자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게 답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확률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딸려있는 이론을 전혀 모르면서 확률이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한 얘기. 왜냐하면 꼭 확률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이 나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과 정답과의 차이가 작도록 내부 파라미터를 찾아라. 이게 트레이닝인 거죠. 그럼 얘와 얘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디파인을 해야 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많이 쓰는 로스가 뭐라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리그레션 문제에서 뭐 다양한 걸 쓰는데 요즘에 에러를 많이 쓰는데 마일드. 그래서 요게 줄도록 파라미터 결정하는 게 트레이닝인 거죠. 자,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예시인데 우선은 정답이 100인데 0.4, 0.6 나오면 뭐 이 정도 숫자. 010인데 이렇게 나오면 뭐 좀 적은 숫자. 그러니까 얼마큼 맞았는지에 대한 점수인 거죠. 그걸 미분 가능한 점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확률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확률적인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거는 좀 더 해야 되는데 확률과 랜덤 변수 같은 과목을 꽤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고 해석이 아주 쉽진 않아요. 자, 했고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뉴 파라미터, 올드 파라미터에서 요걸 조금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는 거를 이제 백프로게이션 알고 있죠. 이제 할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는 쫙 앞으로 가는 느낌 나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르고
저런 것만 하는 네트워크, 저것만 있는 네트워크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왜냐하면 빙글빙글 돌고 대목임이 있고 뭐 이런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수업 시간에 한 모든 뉴럴 네트워크는 피드 포워드였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트레이닝 할 때는 뭔가 반대쪽부터 계산이 와요.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을 한다. 그리고 역전파 알고리즘은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느낌만 보시면 x가 들어가서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논리니어에서 주려고 나오는 거고 파라미터는 w였던 거죠. 백 프로포게이션에는 얘가 들어가 얘가 나오는데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관계식이 이건데 그러면 라운드 L 라운드 X는 라운드 L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X인데 라운드 Y 라운드 X는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정확한 건 저기 우리가 뒤에 가면서 하는 것이 그냥 대강 꼴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라운드 라운드 W가 필요한데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받은 거고 얘는 얘를 W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계산 가능, 얘 계산 가능 되는 거죠. 근데 H적으로 봐가지고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저렇게 돌아가는 거고 요 값으로 W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시가 있었고요. 여기 틀렸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테스플로 실습을 했었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요거는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플로 실습을 한번 해야죠. 예. 지금 진도 나간다고 못해서. 그군요.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머신러닝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가끔 보면 이제 과제 같은 거 수행하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이제 발표 자료에 트레이닝 에러가 얼마다 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에러가 0이다. 뭐 잘 된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 머신러닝 자체를 이해를 전혀 못한 거예요. 트레이닝 에러는 내가 좋은 네트워크 구조를 찾기 위해서 참고 자료일 뿐인 거고 네트워크의 성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 에러를 얘기하면 굉장히 웃긴 얘기인 거죠. 뭘 얘기해야 되죠? 밸리데이션에 좀 밸리데이션 에러를 얘기하면 조금 나은데 밸리데이션 에러도 사실 정답은 아니고 테스트 에러를 얘기해요. 테스트 에러를 얘기해요. 밸리데이션 에러는 어디 쓰는 거죠? 밸리데이션 셋은 어디 쓰는 거죠? 학습할 때 쓰죠? 학습할 때 어떻게 쓰나요? 그럼 트레이닝 셋이랑 뭐랑 다른 거죠?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뭐가 다른 거죠? 트레이닝 하이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쓰는 게 밸리데이션. 트레이닝에 쓰는 게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쓰는 게 트레이닝 셋이죠. 예. 밸리데이션 셋은 하이브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 위해서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 뭐가 있나요? 러닝 레이트나 뉴럴 네트워크 몇 층 쓸 것인지. 극단적으로는 SVM을 쓸지 뉴럴 네트워크를 쓸지. 자, SVM을 써야 뉴럴 네트워크를 써야 되나요? 해보고서 뭘 비교하면 되나요? 테스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뭐 말장난을 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헷갈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헷갈린다는 얘기는 이미 전혀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말이니까 그냥 뭐 A다 B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거 실험을 하시는데 밸리데이션 셋을 써야 되는 테스트 셋을 쓰고 이러면 이 숫자 자체가 무의미한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사실 좀 까다로운 감이 있어요. 트레이닝 셋이 있고 밸리데이션 셋이 있고 테스트 셋이 있어요. 자,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2층을 쌓아놓고 트레이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3층을 쌓아놓고 트레이닝을 하셨어요.
어느 모델을 쓸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는 경험적으로 뭐 아닌 경우도 있죠. 왜냐면 랜덤 넘버로 초기화를 하니까. 그렇지만 뉴럴네트워크 3층이 항상 수학적으로 성능이 더 좋겠죠. 예. 트레이닝으로 더 좋겠죠. 예. 뉴럴네트워크 2층은 3층에 서브셋인 거잖아요. 예. 그럼 트레이닝으로 누가 낮을까요? 3층이 더 낮아. 그러면 3층을 쓰면 되나요? 아니. 5층을 쓰면 되나요? 아니. 트레이닝 에러가 작은 데 집중을 하시게 되면 계속 복잡한 모델을 쓰시면 되죠.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게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앞에 할 건데, 뉴럴네트워크가 커지면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복잡한 모델을 쓰면 쓸수록 트레이닝은 내려가요. 그럼 쓰면 되나요? 아니. 그럼 뭘 써야 되나요? 밸리데이션 에러가 낮아. 그걸 결정하기 위한 게 밸리데이션 셋이에요. 트레이닝에 들어가지 않았던 밸리데이션 셋을 갖고서 내가 2층인지 3층인지 결정하는 거죠. SVM을 쓸지 뭘 쓸지. 여러분, 지금 가져오신 게 왜 SVM 쓰셨나요? MLP를 안 쓰고? SVM에서의 밸리데이션 에러가 더 낮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A 모델 써야 되나요? B 모델 써야 되나요?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거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문의 현답이라. 그러니까 어느 모델 써야 되죠?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거 써야 되죠. 여기서 뭐 애큐러시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걸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개념을 알고 있냐면 그게 애큐러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메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런 질문 정답은 밸리데이션 셋에서 씩 웃으면서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약한 사람은 그냥 트레이닝 에러가 낮으면 좋은 줄 아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트레이닝 에러가 낮으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네트워크 구조도 좋은 것도 못 찾고 이미 상황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상황은 뭔가 내가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는 걸 찾는 게 상황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걸 찾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는 거는 진짜 참고 자료일 뿐인 거지 좋은 게 아니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걸 찾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파악을 못한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닝 셋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결정하는 데 쓰이는 거고, 밸리데이션 셋은 뉴럴 네트워크의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 내가 이터레이션 몇 번 돌릴지, 뉴럴 네트워크 몇 층 쌓일지. 내가 이터레이션 몇 회 돌려야 되죠? 몇 회 돌려야 되죠? 제일 좋은 결과일 때가 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제가 러닝에서 얼마를 해야 되죠? 밸리데이션에서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은 파라미터 결정한 데 쓰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요약을 하는 거죠. 밸리데이션 셋은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한 데 쓰이는 거죠. 됐어요? 테스트 셋은 어디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모델을 뭘 골라요?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다 되고 나서 성능을 볼 때. 그렇죠. 이게 진짜 성능이 얼마 나올지 궁금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밸리데이션 셋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약간 피팅된 감이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이거를 배포했을 때 밖에 나가서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면 파라미터 결정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셋은 뭐에 쓰냐면 내가 얼마큼 동작할지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트레인 셋 파라미터 결정, 밸리데이션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 테스트 성능 예측. 이걸 섞어 쓰시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인 셋은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밸리데이션 셋은 모델을 고르는데, 테스트 셋은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데. 아셨나요? 이거는 헷갈리시거나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 셋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예 그냥 보질 마시고 이거 갖고서 열심히 개발하신다면 보시는 거죠.
이제 테스트 셋 빠진 거 이제 여기서 밸리데이션 셋만 얘기한 거예요. 밸리데이션 셋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K-폴드 해가지고 7조각을 낸 다음에 6개를 트레이닝 쓰고 하나를 밸리데이션 쓰고 트레이닝하면 개입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7번 하고서 평균 내는 방법도 있죠. 어떨 때 쓰는 거죠? 데이터 수가 맞다. 좀 적지, 좀 적을 때. 뭐 충분히 많아. 배출만 하는 게 좋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내 데이터가 더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 빼고 나머지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샘플이 n개라면 n번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밸리데이션 기법이 좋은 거죠?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내가 데이터 너무 적으면 이제 궁여지체고 이걸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명시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리브 원어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n개에 대해서 해가지고 평균 냈으니까 뭔가 많이 돌리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트레이닝을 한 거죠.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2개 차이 나나요? 그러다 보니 K-폴드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저런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좀 다양한 데서 테스트 해본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좀 그런 게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리브 원아웃 썼다고 했을 때 이제 읽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거고 여러분은 상황에 맞는 건 상황에서 맞는 거 쓰시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인 사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VM을 이용해서 우리 SVM도 했었죠. SVM을 이용해가지고 페데스션 디텍터는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거죠. 도메인 날리지도 때려넣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디텍션 문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꿀 수 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1대2 이미지 주고 사람이 있다 없다만 진짜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은 거고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없는 것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없다 쫙 해서까지 오면 사람을 찾는 걸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사람 찾는 걸 만드는데 이 전통적인 이 방법은 1239장만 모은 거예요. 이거 모을 수 있는 범위잖아요. 한 명이 하루 이틀이면 모을 것 같은데 구글링까지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작게도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건 그냥 사람이 없는 이미지 모아가지고 막 크라핑하면 되니까 더 쉽게 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처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그 그레디언트의 히스토그램 피처인데요. 히스토그램 오브 오리엔트 그레디언트. 이게 영상을 블락별로 쪼개고 각 블락에 엣지들이 몇 도로 있는지 히스토그램 그려요. 엣지 디텍션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얘를 피처로 쓴 거 요 숫자들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 여기 8개, 16개 요만큼 타일로 나누고 각 타일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숫자 8개면 1024차 피처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피처 벡터를 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뭐 리니어 SVM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리니어 SVM. 그랬더니 잘 되더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요 W라는 거에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W라는 거 곱해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잖아요. W가 어떤 사람의 템플릿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이제 사람 같은 얘랑 곱해져서 커지면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리엔테이션이. 반대로 서포트 벡터 머신 잘 생각해 보세요. 포지티브 서포트 벡터도 있었고 아니라고 얘기한 서포트 벡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서포트 벡터들은 사람처럼 약간 오인되면서 아닌 애들인 거죠. 서포트 벡터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람 같지 않은 애들은 됐고 포지티브 서포트 벡터는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거고 네거티브는 여기서부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렇다면 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고 얘는 뭐처럼 보여야 될까요?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 그렇죠? 이게 도로 영상이 많다고 하던데요. 요 셋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도로에 있는 이 기둥들 이런 게 뭔가 요런 거랑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경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뭐지 그런 기둥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터프리터빌리티 이런 거 상관이 있는 거죠. 내가 W가 뭔지 이거 보고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최종 목적인 explainable AI랑은 좀 가야 될 길 멀긴 하지만 이런 것들 갖고서 간접적인 분석들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숫자가 뭐 3.7 나왔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뭘 짜면 항상 버그가 있어요. 안 돼요. 디버깅을 하셔야 돼요. 디버깅을 하셔야 되는데 디버깅을 하시려면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이 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디버깅이 진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하나씩 바꿔보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쌓이고 이제 각각의 물리적인 의미와 이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물리적 의미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다.